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아프로디테 있잖아요.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마르스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남편한테 들키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우스꽝스럽게 신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재미있게.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데 이 아치미아노프 그 젊은 녀석이라고 합시다. 이제 얘가 지금 엄청 이제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 나제주다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뮤리에프 집에서 몇 시에 미래를 갖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접수하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거를 라ev스키한테 가서 꼬질러요. 근데 라ev스키는 지금 또 자기 부인이 얘랑 또 관계한 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라ev스키가 그 얘기를 듣고 가요. 가서 현장에서 이제 그 나제주다와 끼릴린이 있는 거를 이제 발각이 아니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톨스토이 소설이라면 살인이죠. 뭐 바로 이제 칼춤이 진짜 시작돼야 되는데 이토록 이제 비극적이었던 사건이 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게 위험천만하고 그다음에 되게 치사하게 지금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로된 순간에 끼릴리는 그냥 부끄럽고 민망하고 아치미안 우프는 그냥 이렇게 질투를 어린애처럼 그냥 질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라옙스키가 되게 재밌는데 라옙스키는 자기가 여자한테 신물이 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어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경악과 자기 반성. 내가 이러는 사이에 그녀는 나 못지않게 더 힘들어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녀가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그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매력있던 나의 그 나제주다가 나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되게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남자가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제주다는 부끄러운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이프스키한테 얻어맞을까봐 막 이러고 있는데, 라이프스키가 와가지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제 뽀뽀해주고 화해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예쁘게 이제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결투가 남아있거든요. 퐁꼬렌하고 같이 이제 결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되게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써놨는데요. 자, 퐁꼬레는 이제 동물학자였고요. 그 다음에 사모일렌코가 의사입니다. 이 사모일렌코는 식당을 하나 경영을 해요. 체오프 소설이랑 후기 장막극에는 항상 이렇게 나른한 의사가 나오거든요. 사람 치료하지 않는, 절대로 집도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수술하는 일이 없고, 뭐 처방해주는 것도 다 보면 쥐 오줌풀 을 뭐 몇 방울 드시오 뭐 이런 거 처방하는 의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식당을 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페테르부르크 사교계 카프카스 분점 이런 느낌을 줘요. 일종의 브랜치예요, 브랜치. 자, 여기에 이제 모든 이런 그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폰코렌이 막 이를 갈고 있는데, 라이프스키가 막 저거는 죽어야 되고 뭐한 인간이고 하면서 되게 싫어한다는 식으로 이를 갈지만, 얘도 그렇게까지 막 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옙스키 입장에서 그걸 발끈해야 되잖아요. 네가 뭐 주제에 나를 증오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옙스키가 좀 천성이 게으르긴 하지만 사람이 되게 유약하다. 물러 터졌다. 그 나제주다를 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폰꼬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불편해하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이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폰꼬레는 어떤가? 보면은 얘가 되게 이제 대단한 동물학자인 것처럼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라옙스키가 들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는 거죠. 흑해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채집하고 이렇게 해양동물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흑해에는 해양동물도 별로 없고 그 밑바닥에는 유황수소가 너무 많아서 유기체가 살 수 없고 근데 뭐하러 여기 와서 폰꼬렌이 연구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얘는 사람 되게 싫거든.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폰꼬레는 대학하고 절연했고 학자나 동료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독재자이고 그 다음에 동물학자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라옙스키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부지런한 척하지만 라옙스키 욕하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 욕할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읽고 한 자라도 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인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또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시간도 남으면은 뭐 하다못해 뭐 등산을 하든가 뭐 이런 거를 하지 남욕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폰코렌도 늘 모임에 와가지고 수다만 떨고 특히나 이제 남욕만 하고 그리고 다윈이니 스펜서 주인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다윈주의와 스펜서 주의는 라이프스키의 문학적인 투정보다도 더 이제 지루하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요렇게 이제 갈등이 무르익고 있는데
인문학을 전공한 전직관리, 요게 라이프스키고, 휴업 혹은 태업 중인 동물학자가 이렇게 계속 대립을 하다가, 근데 얘들도 막 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되게 따분하게 체육식으로 싸워요. 그게 근데 좀 희극적으로 재미있게 읽히면은 이 소설을 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소설을 못 읽는 건데, 제가 이 소설을 되게 어릴 때 읽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 초년 때 읽었는데, 출판사가 청목인가? 아무튼 되게 그 메이저 출판사는 아닌 거였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이 소설이 되게 재미가 있었고, 이 찌질한 이 둘이 폰코렌하고 라에스키가 이렇게 하는 꼬라지들이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읽어보고 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을 쓴 것도 지금 보니 이게 2016년이니까 네, 아이가 6살 때 유치원 다닐 때 이것도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날 애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등등등, 그러니까 쓴 것도 되게 오래 전이네요. 근데 다시 봐도 이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어쩌다가 결투까지 가게 되냐면 결국은 또 돈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을 제일 초라하게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 돈이다.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도 또한 이제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ev스키가 사모일렌코를 찾아와서 의사한테. 근데 이 의사가 내 돈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너는 의사인데 왜 너는 이렇게 돈이 없냐? 어떻게 의사가 돈이 없을 수 있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들 내 돈을 빌려갔어. 내가 받을 빚이 7천 루블인데 나도 사방에 빚을 졌단 말이야. 아니 이게 내 잘못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고 오지랖이 넓으니까는 달라는 대로 다 빌려주고, 얘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B한테 꾸어가지고 A한테 또 빌려주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또 돈을 빌리러 왔어요. 빌리러 왔는데 이제 돈이 없다 하니까 이 뭐야 산모일렌코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냥 거절하고 안 주면 될 것이지 못하러 온 동네 방네에 내 처지가 구제불능이니 어쩌냐고 떠벌리나 막 이렇게. 그래서 학폭에서도 가장 보면 논란이 되는 게 제가 누구 얘기를 나쁘게 하고 다녔다 이런 건데, 여기서 뭐 그렇게 사모일렌코가 작정을 하고서 막 그 라ev스키 욕을 한 건 아닐 텐데, 라ev스키도 이제 너무 돈도 없고 이제 막 이렇다 보니까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터뜨렸는데, 사모일렌코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어지간하면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화를 참는 방식이 뭐냐면은 숫자를 100까지 세요. 속으로. 그래서 아진 두바 뜨리 취뜨리 뼈 쉐스지 셈 보심 제비 지에시, 제가 이제 10까지 샜는데 이렇게 쭉 세서 100까지 세면 어지간하면 화가 눌러지는데, 오늘은 얘도 폭발한 거에서 35에서 뜨리짜찌 뼈찌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일렌코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러시아의 의사의 귀족에다가 5등관이야.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되게 빵 터졌는데, 다들 나를 내버려도 다 싫어. 안 그러면 조치를 취하겠어. 나는 결투를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또 라입스키도 터지고, 여기서 폰코렌이 또 터진 거예요. 이젠 알만하군. 폰코렌이 식탁 뒤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라입스키 씨가 가스 빠진 라입스키가 떠나기에 앞서서 결투로 기분을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 모양이군. 나는 이 양반을 만족시켜줄 의사가 있어. 라입스키 씨, 나는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소. 이러면서 이제 결투를 하게 되는데, 이 둘이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은근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되게 이제 이것도 웃기게 묘사가 되는데, 결투를 아까 그 새벽 4시에 라입스키가 출발했죠. 새벽 5시에 이제 결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의사가 아무도 조건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알려주겠소 이러면서 양측 모두 저한테 15루블씩 내야 되고, 적수 중에 한쪽이 사망할 경우에는 살아남은 쪽이 30루블을 지불한다 이겁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러시아 문학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19세기 문학을 결투 장면은 되게 많이 봐왔지만은, 결투 장면에서 의사가 돈 얼마 내야 된다고 수임료죠 이른바 그거 얘기하는 건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이페인인데 셰스콥스키가, 이쪽은 이제 사모일렌코가 왔고요. 어지간하면 그만하시라고, 화해하라고, 당신들 다 배운 사람들인데 이 말을 해요. 니네들 다 교육도 받고 이랬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 화해해라 이러는데 또 안돼 폰코렌이, 나는 전범대로 하겠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제대로 결투를 해보자 하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결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총도 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게 이러면서
여러분 레르몬토프 소설에서 이거 결투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기억을 합니까? 또 그랬더니 또 뚜르겐 소설에서 바자로프도 누구하고 결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무작작으로 한 판 해보자 했는데 다 이제 이런 식이고, 결투를 이제 하려고 막상 섰는데 폰코렌이 예상한 대로 라옙스키는 사람이 약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엄하게 허공에다 이제 쏙버리고, 폰코렌은 아, 내가 이제 저놈을 죽이겠어.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진짜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것도 도스옙스키 소설에 어디 나오는 건데, 나는 많은 경우 살인이라는 게 하필이면 손에 권총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행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빌미를 제공할 만한 여러 가지 대상들을 치우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폰코레는 칼을 잡았고, 라옙스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강한 캐릭터니까 정말로 이제 뭐야,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뜻밖의 이제 에피소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좌 신부인데, 이 보좌 신부가 되게 그 이 소설에서 재미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겠어. 야, 제가 쟤 죽이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물에 홀딱 젖어가지고 이제 되게 귀여운 모습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 보좌 신부가 체홉의 희곡, 자기가 희극이라고 이제 희극이 되기를 바라는 체오프의 희곡에서 자주 나오는 비중 있는 조연에 이제 해당하는데요.